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이제 세 돌이 지난 딸아이와 둘이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겠다고들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기는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친정이 조금 사는 편이거든요. 뭐 굉장히 부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기는 합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고 딸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그다지 받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어떤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뭐 억울함을 풀겠다, 속이 시원해지고 싶다,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알고 있기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라 많은 분께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울 정도의 이야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 정말 혼자 알고 있기 너무나 아까웠겠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냐? 다들 그런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각설하고 이제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부터 들려드려야겠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야기하기 힘들기는 해요. 아, 힘들다기보다는 싫다는 말이 더더욱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던 모든 가정을 다시 되새김질한다는 건 정말 싫은 일이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저와 대학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우연히 보고 난 뒤 소개해달라고 친구를 닥달했다고 들었어요. 친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소개해 준 거고요. 이제 와서 친구를 탓하거나 친구에게 사과를 듣고 싶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줬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누구의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말이죠. 다만 제 선택을 후회할 뿐 말입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인물이면 인물, 성품이면 성품,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잘 나고 자랐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직업도 엄청났어요. 저희 남편은 의사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좋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연애하는 내내 주위에서도 네 남자친구는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니? 하는 칭찬만 수도 없이 들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뭐 이런 말 인제 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 이상으로 괜찮은 신랑감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뭐 물론 조건 같은 것으로만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더더욱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었고요. 사실 저는 그전에는 결혼이 굳이 필요한가?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임자를 만나면 결혼하게 되어 있어. 엄마의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남편을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니 제가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되려 놀라더라고요. 그런 건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 건데. 누가 먼저 말하면 어때? 당연히 남편은 제 청혼을 받아줬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어르신들 모두 환영하는 결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조금 아까워하는 티를 내기는 하셨지만 그만하면 별 문제 없이 반대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로 생각합니다. 예단이니 혼수라 할 때
저희 집과 시댁의 견해차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잘 넘어갔어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다 좋았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고 저는 결혼이 주는 안정감 또한 좋았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아군 같은 게 생긴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정말이지 만족스러웠어요. 신혼 초창기에 시어머니와 작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법을 따르라고. 우리 집은 제사를 이렇게 지냈으니 너도 따라야 한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한 가족으로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안 좋은 시작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서툴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살림을 사는 것을 배워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이한 딸로 컸거든요. 그러니 잘할 수 없었고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나는 여자가 집안이 조금 괜찮다고 본인이 조금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공경하지 않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알겠니? 네, 어머니. 그러니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있지 말고 매사에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것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서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던 일들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난 잔소리들을 퍼부으셨고요.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머리 좋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니? 원래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은 살림도 잘하는 편인데. 죄송합니다. 너는 그놈의 죄송합니다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니?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남편이 나서서 일이 더 커질까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나 하나 입 다물면 모두가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알아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는 일해야 하고 남자는 일해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집안에 남편 내조나 하고 시댁 어르신들 공경만 잘해야 하는 거면 여자를 공부를 왜 시키고 좋은 직장을 왜 보내요? 어차피 결혼하면 끝나는 건데. 어머니, 선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 어려운 대학원 공부까지 다 시킨 거세요? 선아는 제 시누이였습니다.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였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선아도 그럼 여잔데 시집 가면 여태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잘난 척하지 말고 시댁 어르신들 공경하고 남편 내조하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 선아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실 거예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선아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실 거면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어머님 말씀은 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본인 위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할게요. 왜 내 딸은 안 되면서 남의 딸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 큽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뭐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잘못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맞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물론 하실 날도 있기는 하지만 참는 게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꿈꾸던 사이좋은 고부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런 관계는 될 수 없었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를 잘 봐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남편에 대한 저의 신뢰는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 사연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너무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테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중에 그런 일을 겪고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늦게 들어섰어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들어섰거든요. 남편과 제가 함께 검사를 받아봐도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속을 많이 끓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가 들어서지 않나 하면서 말이죠. 딸아이는 그렇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어요. 저와 남편에게 말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하나 더 낳아야 한다. 아들이면 몰라도 딸이면 하나 더 낳아야지. 아들을 간절히 바라시던 분이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간 몸푼 며느리에게 수고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바로 그런 이야기부터 꺼내는 건 정말이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제가 당시에 참 많이 서럽기는 서러웠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이죠. 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한동안 그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언제 둘째를 가질 거냐는 잔소리는 스트레스긴 해도 바빠진 남편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슬펐지만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다 괜찮았어요. 물론 행복한 만큼 힘들기도 했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간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아닌 제 딸이었으니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갓난아이 시절에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염증 수치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변명이 나오지 않은 채로 병원에 다니다 보니 정말 제가 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이 위로되지 않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 시기에 저는 많이 힘들었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렇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물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바람을 말이죠. 네,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오늘도 못 들어와? 오늘도 당직. 당직을 뭘 그렇게 자주 해? 어차피 당신은 내가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궁금해. 그냥 신경 꺼. 남편에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고 조금 지나고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힘든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싶고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지나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지질의 호구였구나 싶어요. 그게 대체 미안할 게 뭐란 말입니까? 한동안 남편과 저의 냉전기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걸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남편과의 문제까지 생기니 정말이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곱게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녔던 식당도 예약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기는 했지만 그날 몇 시에 퇴근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미리 넌지시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날 퇴근이 몇 시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퇴근했어? 아니, 아직.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당신 퇴근이 빠르다고 해서 같이 외식이나 하려고 했지. 아영이는? 아영이는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 그럴 필요 없어. 나 오늘 늦어. 갑자기 급한 수술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힘이 쫙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건데 싶어서 괜히 서러운 마음도 들고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수술이 생긴 건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목소리에서 서운한 티가 나지 않게 불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래, 그러자. 미안.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너무 퉁명스럽게 말을 해서 그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하고 돌아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맛집 예약해놨어. 자기 자주 가던 식당이야? 오늘 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수술이 있다고 했어. 아싸.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서서히 뒤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남자는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못 알아볼 리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도 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오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자리에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곳에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집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이었다는 거 말고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몰라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아픈 아이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남편은 밖에서 바람을 피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다가도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싶어 슬프기도 했어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아내는 복수를 한다든지 그마저도 안 되면 이혼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이혼해야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사는 아내들이 정말 바보 등신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이유라도 저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 아니냐고, 왜 참고 사냐고, 저런 여자들이니까 그런 짓을 당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이 되고 보니 달랐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미련일 수도 있고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혼을 바로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바로 아는 척도 하지 못했어요. 나 오늘도 늦어. 왜? 왜냐니? 병원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매사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전화를 받을 때도 그 여자가 아닌지, 그리고 어디 외출한다고 할 때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가 와도 사실 그 여자의 전화를 받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닌지 싶고 말입니다. 제 스스로가 미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면 병드는 건 참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없던 일인 척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는 동안 저 자신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고 제 앞에서 그 여자의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였거든요. 결혼식에도 집들이에도 다 온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그냥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입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마간을 보냈네요. 아이가 조금 괜찮아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정말 둔한 것 같아. 눈치도 없고.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나한테 뭐 시비 걸고 싶은 일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뭘 모르는데? 말을 해. 그렇게 찌질하게 빙빙 돌리지 말고. 그때는 정말 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러니 제 앞에서 그런 말도 했던 거겠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말을 한 남편의 입을 한 대 쥐어받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찌질? 찌질. 왜? 너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등신 같니? 그 순간 남편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사실 아는 척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 증거들을 조금 모으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너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모른 척한 건데?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걸로 따질 때니? 환양놈 주제? 뭐? 환양놈? 내 말이 틀렸어? 이게 아주 남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남편? 남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바람난 인간이 남편 대접은 또 받고 싶어? 한참을 그렇게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얼마간 그러다 서로 씩씩거리며 멈췄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너도 나랑은 더 못 살겠네. 이혼해. 할 땐 하더라도 그냥은 못 해주지. 그냥 안 해주면 어쩔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죄 지은 놈이 말이 뭐가 그렇게 많아? 제 말에 잠시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던 남편이 의기양양한 얼굴을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네요. 이혼해줘야 할걸? 그러더니 씩 웃고는 이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의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 아기 가졌거든. 임신했잖아. 그러니 도장 찍어줘.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갔던 것 같아요. 네 딸은 네 애가 아니니? 하는 말 말입니다. 제 그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들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뭐 납득을 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저 사람도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입을 더 대고 뭔가를 말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허무했어요. 내가 여태 어떤 사람이랑 살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위자료는 달라고 하는 만큼 줄게. 많이 줘야 할 거야. 나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거든. 그중에 가장 확실한 건 남편이 본인 입으로 말한 그 여자와 본인 사이의 아들이겠지만요. 너희 집도 꽤 살지 않니? 이렇게까지 받아가야겠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만큼 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괘씸하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려는 거지. 주기 싫으시면 주지 마세요. 저는 소송 걸면 되니까. 온 동네에 손주 생긴 거 소문도 나고 좋으시겠어요, 뭐.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는 것이 싫기는 했는지 제가 요구한 만큼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 다달이 줘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자꾸 연락해야 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인다며 남편이 양육비마저 일시불로 주더군요. 무리를 해서 말이죠. 아마 남편은 나중에 본인이 한 그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그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바로 옆에서 계속 보게 되시면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서 따로 살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시기에 마음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제 옆에 사람이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려왔어요.
뭐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리려고 식장을 이상한 곳으로 잡기는 했다더라. 그 여자가 원래 살던 집은 전 부인이 살던 곳이라 싫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더라. 그 집은 시어머니가 의사 며느리 본다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닌다더라. 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솔직히 속이 안 뒤집혔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물론 다시 남편과 살라고 하면 그건 죽어도 싫었지만 저와 제 딸을 그렇게 버리듯 팽개친 인간이 잘 산다는데 당연히 속이 뒤집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정말로 불행하기를 빌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불행하다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두 연놈은 결혼도 하고 집도 이사를 했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동네에는 두 사람이 불륜 행위를 했고 임신해서 전부인을 쫓아냈다더라 하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난 모양이었어요. 왜 그런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문의 당사자들이 본인들에 대한 소문은 가장 늦게 듣는 법이기도 하고 말이죠. 억지로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려오는 그 소식에 스트레스가 저 끝까지 차오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원래 다니던 병원이 남편의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원래 봐주시던 분에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곧 죽어도 거기는 또 가기 싫었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날 그 병원에 가게 된 건 어떤 운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몇 가지를 받아봐야 해서 어머님은 잠시 나가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는 권유에 나와서 걷고 있던 참이었어요. 수술실 쪽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 난산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수술 집도하시는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걱정되니 그러지. 나오는 동안에도 스트레스 다 받는다는데. 그날이 그 상간녀가 아이를 낳는 날이었나 보더라고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하필 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온 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만들다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운명이 참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재빨리 몸을 돌리고 커피숍 쪽으로 가려던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는 것 같더니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는데 상간녀의 수술을 집도해 주신 것 같은 의사분이 굉장히 경악스럽고 당황한 얼굴로 수술실에서 급히 뛰어나오셨어요. 어딘가 심상치 않은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어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 발길을 멈췄어요. 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는요? 그 와중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내라는 말이 참 생경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게, 이게 참. 왜요? 애가 어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요? 왜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놀란 얼굴로 다급히 묻더군요. 그렇게 애가타게 기다린 손주인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괜찮으니 다 말해보세요. 네? 그러면 자네 잠깐 나 좀 보지. 아니요. 여기서 저 있는 데서 이야기하세요. 내 며느리 내 손주 일인데 나도 들어야겠으니까. 네. 다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말에 의사 선생님은 잠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난처한 얼굴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네. 아이도 3.5kg이고. 그런데 왜요? 혹시 알고 있었나? 합의가 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대체 뭘 말씀이세요?
아이가 혼혈이야. 네? 그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도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왔으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저나 피부도 하얗고 또 그 사람 눈동자나 피부색도 흰 편이잖아요. 제가 쌍꺼풀도 두껍고. 얘가 얼마나 예쁘면 혼혈인 줄 아나. 왜 그렇게 말해도 지워지지 않은 어떤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들 어딘가 불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네. 왜요? 흑인 혼혈이야. 그 순간 누군가가 그곳에 찬물을 뿌린 듯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뭐라고요? 아이가 흑인 혼혈이라고?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더니 수술실을 향해 이년저년하며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혹시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볼까 봐서 말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을 나와서도 저도 한동안은 멍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그제야 이게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정말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뭐 통쾌하다 고소하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 대한 헛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게 웃다가 오늘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벌 내린 거다. 하늘이 내린 거야. 그나저나 그 여자는 간도 크다. 어디서 외국인이랑 그러고 와서 그게 누구시인 줄 알고 그놈이랑 결혼한 거야? 역시 바람은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닌가 봐. 그러게나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난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뭐 그곳에 보는 눈이 좀 많았어야 말이죠. 진짜 대박.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나 네 남편 지금 표정이 너무 궁금하다. 그렇게 너 버리고 가서 벌 받은 거야. 그 개자식. 근데 나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도 못 본 것 같아. 흑인 혼혈이라니? 그러면 걔는 어디서 흑인이랑 그랬다는 말이네? 저는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다른 지인들이랑 친구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 내용의 연락들을 주르륵 받고 나니 문득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쯤 무슨 얼굴 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잡아서 될 진료 예약을 직접 가서 잡기로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은 그냥 대충만 둘러봐도 서너 명씩 모이면 쑥덕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모두가 말이죠. 어머, 사모님. 그러던 중 누군가가 저에게 아는 척을 해왔어요. 남편과 살던 시절에 제가 병원에 종종 도시락이다 디저트다 하는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얼굴을 봐서 안면이 있었던 간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병원에는 무슨 일이세요? 그 간호사는 저를 반짝이는 눈으로 보고 있더군요. 아마 어제 있었던 그 일과 관련해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그 간호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딸 원래 봐주시던 분이 이 병원에 계셔서요. 어머, 어디 아파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애가 자주 아프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간호사가 인상을 잠시 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3층 상과 입원 변동으로 가보세요. 네? 거긴 왜? 가보세요. 스트레스 확 풀릴 일이 있으실 거예요. 매번 맛있는 거 사다 주신 보답이니까 꼭 가보세요. 꼭! 그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할 일이 있다고 가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는 알지만 그 일을 보러 온 거였으니까 간호사가 알려준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3층에 도착하자마자 굳이 찾지 않아도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듯 어느 한쪽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내가 니년을 죽이고 나도 오늘 죽는다, 어? 그러시든가요. 뭐? 인연이 정말 돌았나? 교양 없이 2년 전년. 진짜 저도 그쪽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시집 안 갔다니까요. 진짜 격 떨어지게. 뭐? 교양이 없어? 격이 떨어져?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는 얼마나 교양 있고 품위가 있어서 흑인이랑 그 짓거리를 하고 그 애를 베고서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냐? 어? 그건 퍽이나 격이 있어? 내가 걔 애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가졌다고 하니까 좋아서 며느리 쫓아내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한다면서 연병 떤 건 그쪽이지. 뭐? 연병? 그래, 연병. 내 말이 틀려? 야, 너 입 있으면 이야기해봐. 몰랐는데 남편도 한 구석에 서 있었더라고요. 나 애 가졌다니까 아들이라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본처 쫓아낼 궁리한 게 누구야. 나 아니고 너야 너. 네가 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따라온 건 너야. 그니까 내가 못된 년이고 미친 년인 거 나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너랑 네 엄마가 피해자인 척하는 꼴을 못 보겠어서 그런다. 너랑 네 엄마도 천하의 못돼 먹은 인간들이야. 자기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네 엄마랑 네가 불륜하던 여자 임신했다는 말 한마디에 본처랑 며느리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거 듣고도 니들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뭐 그 말을 다 듣고는 어떤 면에서는 상간녀는 그래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상간녀는 그녀의 말처럼 본인이 미친년이고 못된 년이고 나쁜 년이라는 건 인정을 하기는 했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간녀를 잡고 있었고요. 사실 저한테 제일 나쁜 사람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걔한테 돈도 제대로 다 줬어. 그게 곧 사과야. 그니까 너도 우리한테 위자료 줘야지. 내가 몰랐는데 무슨 위자료를 줘요? 나도 하룻밤 실수한 거고. 그래서 저 남자 애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애를 낳았겠냐고. 그래서 못 주겠다 이거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왜? 사기 결혼이잖아. 사기칠 사람이 사기인 줄도 모르고 치는 사기도 있어요. 나는 몰랐다니까?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목청을 높여 싸우는데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수군거리더군요. 그러니까 저 의사랑 둘이 불륜을 하다가 아이를 가졌고 본초를 쫓아내고 결혼했는데 그 애가 혼혈아였다는 거지? 그치. 저 여자도 하루 실수한 걸로 애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저 남자 의사인 줄 알고 결혼한 거고. 와, 진짜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다고? 원래 본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았으면 좋겠다. 속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 옆에서 제가 본처라고 다 듣고 있다고 속이 시원하기는 하다고 말해주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두 사람 나가요. 이혼해준다니까 뭐가 문제야.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요. 아니,
이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를 달라고 위자료를. 그거 몇 푼 받자고 지금 자기 아들이 일하는 이 병원에서 이 소란을 피워요? 소문 다 나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어머, 그날 소문은 다 났어. 수술하던 날. 지금 병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들 이 이야기만 하는 중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문이 무서워? 그래서 더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 더 할 거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남편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손을 치더니 말했습니다. 왜? 네가 이렇게 물러서 전에 그년한테도 그렇고 이년한테도 매번 손해만 보고 이혼하는 거야? 전에 그녀는 아무래도 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여기서 끝장을 볼 거다. 저 병원 잘리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멈칫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의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할 때도 매번 우리 의사 아들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병원을 잘릴 수도 있다는데 놀랄 수밖에요. 뭐? 소란 더 피우면 징계위 연다고 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이 뭐 여기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잔뜩 겁을 먹은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남편이 말했어요.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파다한데 누가 저를 써주냐고요. 그니까 제발 그만하시고 입 좀 다무시고 나오세요. 네? 아들 백수 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제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상간녀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한심한 듯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것도 생각을 못 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뭐라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던 그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아들이 의사라는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실 일부러 서 있던 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네가 여긴 어떻게? 여보. 하도 소문이 파다해서 구경하러 와봤어요. 그리고 내가 왜 네 여보야? 주위의 모든 사람이 술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장면을 전부인이 봐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환자와 보호자들도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이었겠어요. 아마 두고두고 떠들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뭐? 구경? 네, 구경이요. 참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소문이 다 진짜네요? 소문? 네, 소문이요. 저 사람 친구의 지인들의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 이제는 다 알걸요?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제 그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조금 통쾌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나가요. 당신은 나중에 이야기해. 내가 너랑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그냥 너 망하는 거 구경하러 온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 나는 너랑 네 엄마 이 꼴난 거 구경한 것으로 속이 뻥 하고 다 뚫렸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가만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알아서 이렇게 망해줘서. 라고 말이죠. 돌아서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제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때 제 기분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듣기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마 제 인생에서 나중에도 손꼽을 만큼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자는 문자도 왔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문자가 왔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나
당신이랑 헤어진 거 후회하고 있어. 이런 일이 생겨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걔랑 결혼 준비할 때부터 후회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는데 하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그 문자를 보고 답장할 가치도 없어서 바로 지우고 번호를 차단했네요. 친구들과 지인들을 통해 저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그러고 다니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아, 남편과 그 상간녀는 결국 그 병원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같은 병원에 다니다가 서로 네가 그만둬라 하며 다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소란을 봐주지 않았고 둘 다 잘리는 결말이 났다고요.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바람에 한동안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도망가듯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했는지는 저도 듣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토록 원하던 손주와 그토록 자랑스럽다고 여긴 아들의 의사라는 타이틀도 둘 다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에서 남편이 제대로 된 병원에 취직될 리도 만무했고 결혼은 더더욱 할 수 없게 된 거니까요. 제 손으로 한 건 하나도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도 드는 결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수의 완성은 아마도 제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르게 잘 사는 것일 겁니다. 언제나 그들이 건너서라도 제 소식을 들으면 복장이 뒤집힐 만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취직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작했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말이죠. 엄마와 아빠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요즘은 마음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늘 죄송했는데 다행이죠. 뭐.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업보라는 게 어쩌면 정말로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업보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면서 참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자식을 키우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일 때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무게가 같으면 너무 슬프고 애틋할까봐 그런 걸까요? 전 딸이면서도 딸을 둔 엄마로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때,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각기 삶의 터전에서 제대로 역풍을 맞으시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던 차에 딸아이인 그 전에 계획되었던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수학여행 공고문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갔었을 90년대 말과 달리 딸이 살아가는 시대란 꽤나 차이가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수학여행이라는 것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 역시 저를 딸로 두었던 엄마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별거 없는 준비물과 장소 안내, 그리고 금액들이 안내되어 있고 관련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을 뿐인데 전 그걸 평범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맘때 아이들이 어딘가에 간다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시 저의 수학여행이란 좀 더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도 없이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아빠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늘 궁금했는데 제가 좀 철이 들 무렵 엄마가 힘들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수정아, 아빠가 수정이 아주 어릴 때 아파서 어디론가 갔어.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수정이를 키워온 거야.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저도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긴 했으나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 자세히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와 만나서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그 이전에 아빠는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었어요. 엄마는 홀로 나를 낳아서 키웠고 외갓집에서도 전부 엄마를 비난하는 분위기라 혼자 저를 안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 늘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힘들었으며 우리는 늘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변변찮은 반찬도 못 해준다며 늘 미안해했고 밖에 일하느라 저를 늘상 두고 다녀야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전 늘 집에 와서 밥이랑 김, 엄마가 부쳐놓은 계란 후라이만 갖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옷도 다 떨어지고 누빈 것들만 입고 다녔어요. 느지막이 엄마가 일터에서 들어오면 그렇게도 심하게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나만 우산이 없고 엄마가 안 왔어.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도 일순간 당황했다가 그저 연신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었어요. 미안해, 수정아. 엄마 오늘 시장 일이 늦게 끝나서. 비 많이 맞았니?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엄마가 멍한 표정으로 서서 가만히 있던 것을 생각하면 몇 번이라도 그때로 돌아가 제 입을 막고 싶어요. 몰라. 감기 걸리면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뭐야? 엄마가 없는 애들이랑 똑같잖아. 저도 많이 날카로워져 있었기에 어떻게든 엄마에게 내 기분을 전하고 싶었고 내가 상처받은 만큼 엄마에게도 생채기를 내고 싶었나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부엌에 기대서 있던 엄마를 뒤로 하고 문도 제대로 없어 공간도 구분이 안 되어 있던 그 집에서 전 그냥 이불에 몸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집의 가난이 너무 싫었고 집에 돌아오면 늘 불빛 하나 안 들어오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곳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싫었어요. 우연히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번쩍번쩍하게 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깨끗한 바닥을 누비며 엄마가 매번 신경 써서 사준 옷들을 입고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며 저에게 웃어 보이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도 저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난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만하구나 하고 몇 번이고 생각했어요. 몇 번 친구네 집들을 돌면서 놀다 보니 슬슬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듣기 가장 두려운 말을 친구들이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하더군요. 수정아, 다음에 니네 집에 가보자. 어? 우리 집에? 응, 우리 다 너네 집에 가보고 싶어. 넌 우리 집 와봤잖아. 아, 근데 나중에 오면 안 될까? 왜? 그냥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집에 온다니요. 그렇게 축축하고 볕이 안 드는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집에 화장실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엄마와 나는 가끔 지하철 화장실로 뛰어가서 쓰고 와야 하는 이런 집에 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이미 퀴퀴한 곰팡내가 나고 바닥도 미끌미끌하고 갑갑하게 느껴진 우리 집에 친구들을 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 안에는 모든 것을 엄마를 향해 화살을 돌리는 식으로 환경이 형성되어져 갔어요. 이윽고 사춘기 시기가 되니 엄마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어요. 중학교 때도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고등학교 무렵쯤에는 반드시 이런 생활에서 탈출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아침을 차려두고 일터로 나가곤 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보다는 아주 조금 환경이 나아진 집으로 이사 왔으나 그럼에도 매번 엄마는 돈이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떤 달은 전기가 끊겨서 밤새 추운 집에서 이불을 몇 겹이나 깔고 자기도 했고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끓여주는 물을 대야에 부어서 머리를 감고 옷도 일일이 손빨래해서 입기도 했어요. 당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알아서 미술학원도 다녀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말에 다시 한번 귀가 꺾이더군요. 안 그래도 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구나. 근데 수정아, 너도 형편 알잖니? 엄마가 미안해. 뭐라고? 또 돈 때문이야? 그놈의 돈? 진짜 지겹다. 늘 뻔하게 돌아가는 패턴이었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얼마나 이 상황이 새삼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왕막거리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날의 말은 제가 생각해도 선을 넘었고 늘 듣기만 하던 엄마는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대체 이게 뭐야? 집이 가난하면 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날들이 너무 싫어 나는. 이럴 거면 대체 나를 왜 낳았어? 구질구질하게 살 거 그냥 낳지 말지 왜 낳았냐고. 얘가 정말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엄마 가슴 아프게. 엄마의 말에 순식간에 모든 게 서럽고 서글퍼지더군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며 옷도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나 학교 안 가. 뭐 하러 가? 맨날 이런 비참한 기분이나 느끼고 가난하게 사는 거 확인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전 하면 안 될 행동을 해버렸어요. 당시 단벌이었던 여름 교복 블라우스를 엄마가 늘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두셨는데 홧김에 그걸 획 채서 손으로 잡아 뜯어버리고 온 분노를 여기에 몰아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씩씩대고 내질렀습니다. 학교 안 갈 거야. 이따위 교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안 가.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길을 걷다 보니 뭘 해봤자 난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고 뭘 해도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게 참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더군요. 좀 걷다 보니 분노도 가라앉았고 그렇게 대강 투스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와보니 이미 엄마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고 끊긴 전기 때문에 방은 여지없이 차가웠으나 엄만 평소처럼 이불을 몇 겹씩 깔아서 제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 두었더군요. 기운이 훅 빠지면서 멍해지던 차에 옆에 있던 나무상을 슬쩍 쳐다보니 제가 먹을 밥도 그대로 차려주셨어요. 평소에는 네가 알아서 먹으라며 나가시더니 이날은 웬일로 계란 후라이 말고 소세지도 부쳐놓고 솜씨 없는 엄마가 어찌저찌 미역국도 끓이셨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옆에 놓여있던 하얀 종이를 보고 전 꾸역꾸역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수정아, 밥 먹고 자라.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단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 우리 힘내보자.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면목이 없어 옆을 돌아보니 낮에 그렇게 찢어버리고 나간 블라우스를 엄마가 어디서 다시 사오셨는지 새로 다려서 걸어두셨더군요. 돈이 없다는 엄마에게 얼마나 부담을 준 건지 그냥 봐도 알 것 같아서 한동안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뒤로도 저는 딱히 엄마와 대화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고 기대가 되었던 이벤트가 열리게 되었어요. 바로 수학여행이었고 3박 4일 제주도로 가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제주도는커녕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변두리도 나가보지 못한 저는 친구들과 어딘가를 간다는 것이 무척 설레었고 이것만은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아, 너도 갈 거지? 이번에 우리 수학여행 가서 얘기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응? 아, 그래. 그러자. 당연히 나도 가야지. 하지만 내뱉은 말과 달리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금방 또 기가 꺾였어요. 엄마와 한번 그런 일을 치른 이후 잘 신경은 못 썼지만 엄마가 집에 있는 날들이 좀 생겼고 병원 약 같은 게 자꾸 올려져 있는 것이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돈을 벌 때에도 가난했는데 일을 조금 쉬게 된 입장에서 지금은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0만 원이 훌쩍 넘는 수학여행비를 과연 말해도 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단 말이나 한 번은 해보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수학여행비가 그렇게 비싸니? 세상에. 학교에서 그냥 보내주면 되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정도껏 지겨운 수준이 아닌 제 이성을 잡아 뒤흔드는 소리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얼마 전 그런 일을 겪고도 전 또 엄마에게 고성을 지르며 원망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며. 그럼 책임을 져. 같이 화낼 법한데 전에 일이 걸려서 그런지 옴싹달싹 못하고 누워있던 엄마는 한숨을 몇 번이나 쉬더니 저에게 뭔가를 내밀었어요. 저기 이거 엄마가 직접 주면 좋은데 몸이 좀 아파. 네가 가서 돈 좀 찾아라. 통장을 주셨는데 얼핏 보니까 금액이 꽤 많아 보였는데 저보고 수학여행비만큼 찾아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받아보고 쓴 적이 없던 저는 손에 쥐어본 게 늘상 10,000원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숫자를 세어보니 50만 원이 넘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그런 돈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왠지 앞이 핑핑 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면에 엄마를 향한 원망이 다시금 올라오더군요.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어떻게든 주려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꽉 차 있던 차에 결국 저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수학여행비로 필요한 돈을 빼고 돌아서긴 했는데 남은 돈이 좀 아쉽게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가 일단 쉬고 있긴 하지만 또 일할 수 있을 테니 벌려면 또 벌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엄마 못지않게 괴로움을 겪었는데 이번 딱 한 번만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남은 돈 중 10만 원만 먼저 인출해서 그걸로 예전에 친구들이 가보자고 했던 이대 입구에 혼자 가보게 되었어요. 매번 주말마다 친구들이 이대 입구나 명동, 신촌 등을 돌면서 옷을 사러 다니고 월요일에 와서 새로 산 신발이나 액세서리 등을 자랑하는 게 몹시 부러웠거든요. 딱 한 번 따라갔을 때 완전 주눅이 들었고 돈 1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와서 턱턱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럽던지 몰라요. 정말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기억에 나는 대로 옷가게 몇 군데를 따라 들어갔어요. 집에 가는 버스도 잘 기억해둬야겠다는 생각으로 근처에 보이는 곳들에서만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옷가게 언니들이 뛰어나와서 이것저것 골라주고 저 역시 돈을 턱턱 내면서 금방 한 손 무겁게 모자와 신발, 티셔츠와 바지까지 샀어요. 그쯤 되니까 거의 돈에 대한 자각이 아주 흐려졌던 것 같아요. 또 사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평소 좋아했던 가수 CD며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결국 돈을 더 뽑게 되었습니다. 만화책이며 이것저것 잔뜩 사고 돈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좋은 것이구나 하고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겨우 떠듬떠듬 찾아서 타고 돌아왔어요. 정신없이 쓰고 보니 통장엔 어느덧 50만 원이 아닌 10만 원 남짓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수학여행 때 가서도 한 10만 원 쓰고 싶어서 따로 빼두었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집에 가까워올수록 그제서야 마음이 좀 불안해졌고 엄만 매달 돈 몇만 원 되는 전기세도 못 내서 저렇게 차가운 방 안에 누워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겁이 났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왜 그걸 못 내고 있는 건지 또 짜증이 밀려오기도 했고 있으면 일단 써야지 궁상을 떠는 엄마의 모습에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렇게 소중하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한 번은 이런 거 봐줘도 되는 거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무슨 반응이 있을지 몰라서 엄마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물건들을 잔뜩 사서 오느라 비닐 소리가 제법 요란했지만 엄마는 제 쪽을 딱히 보지 않고 돌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머쓱하게 엄마를 불렀어요. 근데 피곤한지 반응이 좀 별로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저기 돈 찾았어.
잠깐 어디 들려오느라 늦었어. 엄마가 묻지도 않은 말을 저도 모르게 찔려서 하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은지 평소 같지 않게 대강 대답을 하더군요. 알았어. 통장 서랍에 넣어두고 쉬어라. 한숨을 폭 쉬긴 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남은 금액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나 여지껏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많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걱정스럽긴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마는 일단은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대로 누워있더군요. 며칠을 끙끙 앓는 엄마를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당장 이틀 후가 수학여행이었기에 전 저대로 다른 생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입을 옷들을 생각하고 새로 사온 가방에다가 옷을 넣고 준비를 하느라 무척 바빴고 이윽고 가는 날이 되어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갔다 온다. 금요일에 오는 거 알지? 응. 그래, 수정아. 잘 다녀와. 조심히 놀고. 응, 알았어. 나 다녀올게. 그럭저럭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누워서 어두운 방에서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힘없이 말하는 엄마를 보니 한편으로 이런 환경이 정말 넌더리 나게 싫어서 얼른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 도착했고 버스를 타고 달려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를 난생 처음 타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에 휩싸였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어디서 옷들을 이렇게 새로 샀냐고 난리고 선생님들이 지나가다 가끔 찍어주시는 사진에 잘 나오려고 얼마나 들떠서 포즈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나에게 이런 날들만 있으면 좋겠다.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탈출해서 나도 돈을 벌어야지. 돈 펑펑 쓰고 다녀야지.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반응하는 친구들을 보니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간 풀 죽어 있고 어둡던 내 모습이 좀 달라 보인다는 말들에 무척 들떴어요. 중간에 다들 집에 전화를 하길래 저도 한번 걸어봤지만 엄마가 받지도 않기에 당분간은 집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신나게 수학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조금씩 찝찝하더군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 3일간 한 번도 통장을 열어서 확인을 안 해봤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돈돈돈거리는 엄마였으니 가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무척이나 숨죽여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낮이었는데도 여전히 집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일이라도 나갔나 싶어서 얼핏 이불이 있는 쪽을 보았는데 엄마가 여전히 몸을 돌린 채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있었어? 나 갔다 왔어. 엄마?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이 시간에도 자고 있는 건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참 기운이 빠지는 집이다 싶어서 저도 옆에 다시 앉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저도 벌러덩 누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왔는데도 계속 누워있는 게 싫어서 엄마를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언저리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엄마는 전혀 기척을 않는 상태가 몇 분가량 이어지게 되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 뭐해? 이때부터 저는 이미 뭔가를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입으로만 부르다가 엄마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엄마는 완전히 힘이 없는 허연 얼굴로 제 옆으로 몸이 획 틀어졌습니다. 온몸에서 모든 불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스쳐가면서 설마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이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엄마를 흔들고 불렀으나 이런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나고 겁이 확 나면서 뒷걸음질치를 쳐가며 겨우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윗집 아주머니한테 뛰어 올라가 문을 거세게 두드렸어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나와보세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밖에 나오셨는데 제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 당황하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않아요. 뭐라고?
아주머니는 왜 그러나는 듯 절 쳐다보시더니 뭔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급히 따라 내려오셨어요. 저와 똑같이 엄마에게 해보시더니 결국 은연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수정아, 엄마 어떡하니? 지금 안 거니? 아주머니도 당황스러우셨는지 온 얼굴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전 그대로 발에 돌이 묶여 물에 던져진 듯한 아찔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냥 멍청이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엄마를 그렇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것도 없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싶어 머리가 엉망이 되던 중에 이불 밑에 웬 종이가 구깃하게 들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조심스레 손을 떨며 펼쳐보니 역시 익숙한 엄마의 글씨로 적혀져 있는 편지더군요. 그리고 읽자마자 눈물이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저는 그것을 소중히 갖고 있고 이후 제가 성인이 되고 어른들 도움을 받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읽고 나서 다시 넣어둔 뒤 도저히 용기가 안 나 다시 열어보지 못했어요. 허나 내 딸이 수학여행을 가게 된 때가 되니 도무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결국 또 오랜만에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그 종이에 적혀있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봅니다. 수정아, 엄마야. 엄마가 몸이 요즘 너무 안 좋았는데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어. 잠을 잘 못 자고 이래서 맨날 너무 피곤한데 병원 가니 하늘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네. 우리 딸 좋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한데 수술에도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도 또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수정이 대학도 보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엄마 아프다는 걸 알게 된 진 좀 되었어. 이제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집에 누워 있었단다. 엄마가 없어도 수정이가 잘 살 수 있게 마지막까지 일하다 보니 더 빨리 안 좋아졌나 봐. 그래도 엄마는 수정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가 않았어. 수정아, 마지막으로 돈도 없고 가난하게 자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귀한 딸, 소중한 엄마의 하나뿐인 딸인데 정말로 많이 미안하다. 제주도 갔다가 돌아오면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지? 마지막 줄에서 전 그만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면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엄마의 바람을 그 별거 아닌 것도 엄만 해보지 못하고 이 차갑게 식어있는 방에서 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상상하기도 소름 끼칠 정도로 슬펐어요. 내가 가장 신나게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해하던 때 엄마는 내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집에서 힘든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엄마가 돼보니까 알겠지만 엄마라고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을 텐데 혼자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삶을 붙잡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자식인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옥죄어오는 몸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을 감당하며 엄만 나를 낳았는데 그러고도 남편도 없이 홀로 나를 키우며 생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숨이 붙어있는 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뛰어다녔구나. 생각하니까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딸을 그 집에 두고 혼자 세상을 등져야 하는데 얼마나 발이 안 떨어졌을까요? 아직도 그때 겨우 덮여있던 엄마의 눈꺼풀이 생각납니다. 나와 엄마는 왜 그렇게 가파르고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엄마는 본인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느꼈는지 편지 제일 밑에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 생기면 이쪽 번호로 전화해. 외삼촌이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안 되어 곧 처음 보는 얼굴의 외삼촌이 달려와 엄마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먼저 간 엄마를 저처럼 그리워하시면서 외숙모와 함께 제가 자립할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 주셨고, 가정을 꾸려서 딸아이를 낳고 남편과 살고 있는 지금까지 친정 가족처럼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이날따라 별거 없는 수학여행 공고문을 보니 가슴이 시리도록 엄마가 보고 싶어지고 온몸이 달달 떨리도록 그리움이 밀려오네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엄마 그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줄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란 것을 비로소 알겠습니다. 엄마가 이런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홀로 두고 간 딸이 어느덧 40대가 되어 이 또한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렇게도 본인의 버거운 삶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몰라주고 번번이 대들던 딸을 엄마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나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꿈에라도 엄마를 만나서 꽉 안고 울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후회라도 하지 않으면 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50대 부부의 이야기 같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살얼음을 걷듯 위태로운 저의 일상을 어쩌면 좋을까요? 도움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와 아내는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고 당시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을 보내오기도 했고 그러다가 한번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저와의 아내 사이에 갑자기 동아리 선배가 끼어들어오면서 아내를 채가려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급히 고백을 했고 당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걸 걸고 대답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내는 제 마음을 뒤흔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영훈아, 넌 왜 그렇게 맨날 늦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렸구나 싶어서 모든 게 다 원망스럽게 느껴지던 순간 아내가 이어서 한 말 때문에 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선배에겐 잘 말해서 거절했어. 내가 만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꿈인지 생시인지 얼얼해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들은 그렇게 연인이 되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졸업 후 각자 직장도 달라지긴 했지만 만남은 쭉 이어졌어요. 동갑내기였던 우리는 정말 당연한 흐름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라고는 남자라고는 서로밖에 만나본 적이 없던 우리였기에 어쩌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만난 시간도 길었고 다른 이성을 생각할 틈도 없는 새에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둘이서 함께 걸어서 밤새도록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녔었고 좋은 시간들을 나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애를 하던 우리 둘 사이에 실제 생활이 들어오니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쓰레기를 누가 버리며 음식을 먹었으면 즉각 치울 것이며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가 등으로 열전을 펼치다 보니 동갑인 우리는 번번이 싸우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살게 되었지만 막상 책임질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하나 신경에 거슬리고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쯤부터 아내도 저의 이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요즘 왜 자꾸 늦게 들어와? 내가 뭘? 늦게 끝났으니까 늦게 들어왔지. 재현 씨 말 들어보니까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서 회식도 안 한다며. 어딜 갔다 오는 거야? 계속 퇴근하고 닥달에 대는 아내를 보니 점점 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우리 둘 사이가 하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지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제가 늦어도 묻지 않고 말없이 상을 제대로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제서 좀 집 분위기가 달라지고 결혼한 느낌이 나서 저도 조금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딱히 아내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쪽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딴지를 걸거나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럭저럭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새에 아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아내를 피하고 싶더군요.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야 하지 않아? 아기를 갖자고? 이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놀랐어요. 사실 결혼을 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을 듣고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었어요. 넌 남자치고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난 아니잖아. 아기가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안 생기면 나중에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단 말이야.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이상하게 생각만큼 쉽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다니면서 같이 검사도 해보자는데 이런 상황들이 점점 버겁고 다 싫어지더군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며 싸우게 되었고 전 이런 흐름이 견딜 수 없어 일부러 회사에서 약속을 잡고 집에는 더 안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맨날 눈앞에서 저만 보면 으르렁거리던 아내와 달리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여직원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이 대리님도 힘들겠어요. 매번 그렇게 부인분이 보채시면 안 힘들 남자가 어딨어요. 저보다 3살 아래의 여직원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입장을 잘 알아주고 마음을 달래주는지 정말 너무 고맙기 그지없더군요. 마음의 오아시스 마냥 진정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이 여직원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런 빈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지 지영 씨는 점점 제 일상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나 둘이 붙어 다니다 보니 같은 회사 안에서도 약간은 미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영 씨랑 영은 대리 사귀는 것 같지 않아? 뭐? 이 대리는 유부남이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감정이 조금씩 끌리고 있던 터라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의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영훈! 당장 나와! 어느 날 아침 회의실 앞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들렸고 급히 나가보니 글쎄 아내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렸지만 아내는 저를 밀치고 들어와서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지영이 누구야? 너야? 눈을 크게 뜨고 벙쪄 있는 지영 씨에게 아낸 서슴없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냅다 머리를 잡고 흔들어댔는데 째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이 일로 저와 지영 씨는 그대로 윗 어른들께 끌려가 엄청난 주의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딱히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 둘 사이 이미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선을 넘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니 제가 그렇게 단도리를 시켰던 동료가 회사에서 나는 소문들을 본인 아내에게 이야기했더군요. 그걸 또 우리 아내가 있는 모임에서 여자들끼리 말이 나와서 결국 흘러 다 전해진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린 아내에게 전 몹시 화가 났고 그 길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 이성을 잃고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질러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의 반만큼이라도 굴어봐. 솔직히 양심상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만 연달아 회사에서 깨지고 눈칫밥을 먹다 보니 가뜩이나 정떨어진 아내에게 더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너 또 바람 피면 난 이혼할 거야. 후회하지 마.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다는 거 알지만 당시 저도 화가 엄청 나 있었기에 그러던지 말던지 싶었어요.
이후로 아내는 나름 제가 회사에서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신경 쓰였는지 태도를 바꿔 잘해주려고 하더군요. 아침밥부터 해서 저녁밥까지 몇 첩씩 상을 차려주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좀 미안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진작에 이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변하진 않았을 텐데 다 어디까지나 아내의 탓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그렇게 지내는 동안 우리 사이에서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상실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이런 걸로 짜증을 냈었지만 지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최대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참더군요. 자꾸 도발하고 건드리면 제가 더 밖으로 튀고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서로 그렇게 눈치 보던 시간을 지나 겨우 우리에게 한 아기가 찾아왔고 안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생명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드디어 그 과제를 끝냈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참 귀여웠어요. 저랑 쏙 닮은 아들이었고 아낸 그 사실을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머쓱할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일찍 아이를 낳았더라면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자기야, 자기 닮아서 이렇게 눈도 크고 오똑한가 봐. 나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 갖게 돼서. 우리 아이 조금 더 크면 같이 공원도 놀러 가고 그러자. 아내는 이런 말을 하며 진심으로 행복해했거든요. 저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창 아이를 키워가는 시간 동안에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며 자꾸 저의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좀 들어와 주면 안 돼? 나 너무 몸이 피곤해. 나 오늘 회식인 거 알잖아. 어떻게 빠지라고 나만.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때 장모님도 아프시고 아내 역시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 제 손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대 놓고 또 저에게 할 거리를 주고 불러대며 짜증을 내는 아내가 너무 싫었고 차라리 아이 갖기 전에 이혼했어야 했나 싶어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시기를 부지런히 야근을 잡고 출장을 잡으면서 피해 다녔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많이 보진 못하면서 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족들과 마주칠 시간이 없고 한 달에 1, 2주 가까이는 꼭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집과는 거리를 두며 지냈고요. 아내는 어느샌가부터 저에게 별도의 부탁도 하지 않게 되었고 전 그저 돈만 갖다 주는 사람으로 아내는 우리 집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경조사를 챙기는 역할 정도로 서로의 기능을 다 하게 되었고요. 마치 부부라기보단 그냥 역할을 해내는 존재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아들은 가끔 볼 때마다 부쩍 자라고 나름 귀여워해주고 싶었지만 제 엄마밖에 모르더군요. 돈을 그렇게 갖다 줬는데 늘상 불만인 자기 엄마 닮아 똑같다 싶었고 더 이상 가족에 묶여있기 싫었어요. 그리고 당시 저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지인들과 왔다 갔다 하던 바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주말엔 거의 그 여자의 집에 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있으면 뭐랄까 편했어요. 또 둘 사이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이혼한 몸이었기에 서로 집착할 거 없이 편안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더 이상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는데 가끔은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했어요. 여보, 어디야? 나와 있어. 왜? 주말인데 와서 제발 아이랑 밥 좀 먹자. 아이가 보고 싶어해, 아빠. 아, 지금 바빠. 알았어. 좀 이따 들어갈게. 일단 끊어. 하지만 아내의 애절한 부탁, 그런 것들은 이미 흘려들은 지 오래였고요. 근데 여자들이란 참 이상한 것이 왜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었다면 아내가 저희 외도를 알게 될 일은 없었어요. 사실 여자를 탓할 일이 아니죠. 제 잘못입니다. 당시 만났던 여자가 제 핸드폰을 통해서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넌지시 알려버린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때는 정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바랬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자식도 안 들여보는 주제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여자한테서 연락을 받게 해? 너 그 여자랑 살아. 이혼해! 한창 저와 딱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저도 기분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빠가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그 아줌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늘 무뚝뚝하게 대꾸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제 핏줄인 아들마저 알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더군요. 저희 친가 쪽은 이미 제가 거의 별거 비슷하게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셨으나 아들에게 들키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간 내 기분대로만 끌려왔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경고등이 켜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모르지? 엄마가 아픈 거. 엄마 엄청 아파. 나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돌봐주고 있어. 근데 그 아줌마 때문에 맨날 울어. 그게 다 무슨 얘기야? 아들은 정말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왜 저는 이 지경까지 와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건지. 아니 새삼 이게 왜 충격인지도 모를 만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뇌종양이야. 엄마 죽으면 난 아빠랑은 절대 안 살 거야. 귀에 들려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날것의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는다니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집착하고 저를 불러대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돌긴 했지만 신혼 초부터 썩 몸이 좋지 않고 아이도 늦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떠듬떠듬 너무나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고 거의 2달 만에 아들과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아낸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전에 제가 취하던 태도를 보이더군요. 왜 온 거야? 그 여자가 가라고 했니? 당장 옷 챙겨서 나가버려. 너 아파? 그러자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게 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대로 곧장 걸어 들어가서 아내를 덥석 안았어요. 그렇게 안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아내를 안는 저의 모습은 몹시 어색했고 아내 역시 오래 버텨주지 않았어요. 미쳤어? 저리 가!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고 피로감이 가득했으며 전보다 훨씬 살이 많이 빠져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아들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끔 감게 되었습니다. 엄마 못 산대. 이거 다 아빠 때문이야. 얘 좀 봐. 조용히 해. 아빠 때문 맞잖아. 엄마 이렇게 아픈데 맨날 혼자서 나 챙기고. 아빠는 밖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나 아빠가 싫어. 엄마 죽으면 아빠 때문이야. 아들은 그대로 벽을 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내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았으며 전 이 모든 상황을 온몸이 차갑도록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자세히 물었으나 아들이 그냥 제가 증오스러워서 한 말이 아닌 사실 그 자체였더군요. 전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아내와의 좋았던 감정은 아주 먼 옛날 희미하게 기억날 정도이며 결혼 생활 수십 년간은 정말 의무적인 파트너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집안의 한 가구 같은 존재였고 실제로 너무 질려서 멀어지고 싶었으나 그래도 완전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게 사랑이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완전히 사랑이 아니라고만 말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아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 바람을 갖는 자체가 죄라며 여기저기서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싫다며 억지를 쓰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다시 의견을 자세히 들었어요. 내 귀로 정확히 듣지 않고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전달한 내용은 한층 더 체감 온도가 떨어진 냉정한 이야기였으며 이미 한계는 보여지고 그 사이 견디는 동안도 매우 괴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아낸 병원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도 불편해했으며 확실히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한들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전 뭐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소란을 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아내 말 맞다나 그렇게 가족들을 멋대로 방치하고 밖으로 돌았던 주제의 말입니다. 왜 이제사 빈 공백이 생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인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단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아내는 이 사실을 저보다도 훨씬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뒤이은 아내의 말에 저는 그 큰 병동 안에서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되길 바랬어. 네가 나를 혼자 두고 밖으로 돌던 날들부터.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던 때부터 말이야. 이미 나는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도 내가 바보지. 널 닮은 아이를 하나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를 했고 아이를 낳고 나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더라. 이제 민우도 어느 정도 컸고 내가 없어도 너나 민우나 잘 살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주접 떨지 마. 난 더 이상 네 꼴 안 봐도 돼서 좋으니까. 바람이, 불륜이 얼마나 상대를 괴롭히고 미치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걸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로서 스스로 절감하게 될 때는 숨쉬는 자체가 지옥이더군요. 왜 당시에는 몰랐던 걸까요? 나는 잠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뿐이었지만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다니. 둘이 나란히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집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말을 하고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매일 집에 있으면서 사실 둘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날들을 며칠 보냈어요. 아들도 제 엄마 생각에 보통 정신이 아니었고 저만 보면 투명인간 대하듯 지나치더군요. 아내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몇 번이나 노력을 했으나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며 틈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마냥 한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대응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미웠으니 그대로 외면하고 싶었겠으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병원을 다니던 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도 조금씩은 저랑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차려주는 허접한 밥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찌개도 끓일 줄 알았어? 조금 해봤어. 어때? 맛있어? 그 여자한테도 해줬나 보네? 나 짜증나서 안 먹을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나름 연습한 건데 처음 끓여본 건데 아내가 던지는 말에 일순간 기분은 상했으나 입을 꾹 다물고 아내의 반응을 그저 받아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할 법도 하고 아픈 사람을 상대로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기다리고 있으려니 아내는 다시 일어나서 오더니 엉엉 울더군요. 너한테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왜 이제야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야? 내가 진짜 널 필요로 할 때는 안 오고 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와서 이러는 건데. 아내는 못 견디고 그릇을 다 뒤엎어버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집어던지며 오열했고 전 아내의 그런 모습에 울음을 삼키며 그대로 꽉 끌어안고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넌 진짜 나빴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왜 나를 그렇게 혼자 두고. 잔뜩 마른 몸을 하고 주먹으로 저를 밀치는데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그마저도 슬펐고 아내의 우는 얼굴이 더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지내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저에게 울컥하며 화를 내는 것이 반, 저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문득 하게 되는 것이 반, 그 채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증상들로 인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못 견디겠더군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가지만 의사의 날 것 그 자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그때마다 전 토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름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았고 점점 절망 속으로 치닫게 되더군요. 그러면서도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2년, 3년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기한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내는 행복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게 죽음과 삶의 선상에 맨 얼굴로 서 있는 아내의 심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아내가 편안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말을 꺼내서 아들과 함께 셋이 전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전주는 아내와 연애 때도 자주 갔던 곳이기에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저도 나름 많이 알아보고 챙겨서 움직이게 되었고 아내도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와서 연신 좋다며 행복해하더군요. 한옥마을 너무 예쁘다. 이 앞에 이런 가게도 생겼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알아본 맛집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들은 다른 방에서 일찍 자고 저와 아내는 한창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던 중에도 아내가 갑자기 뭔가 북받치는 듯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다시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변화무쌍한 모습에 놀랬지만 어쩌면 이조차도 아낸 많이 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청난 통곡에 아들이 깰까봐 놀라서 아내를 달랬으나 아내는 아랑곳 않고 눈물, 콧물에 거의 토하듯이 울어댔고 아내가 내뱉는 말들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있잖아. 사실은 나 죽기 싫어. 죽는 거 무서워. 어떻게? 나 안 죽으면 안 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 집에 다시 오기 전까지 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넌 진짜 나빠. 내가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왜 진짜 가게 되니까 또 나타나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왜? 아내의 말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전 아내 보고 행복하게 살자면서 결혼하자고 한 주제에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원해서 불러대는 소리들을 전부 외면하고 혼자 그 집에 두었습니다. 외로움에 목말라서 악을 쓰는 아내에게 저는 외도라는 더 큰 사망 선고를 져버렸고 그럼에도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준 아내를 계속 외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왜 아내가 가야 하고 제가 남아야 했을까요? 정말 이제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록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아내와 제가 보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아서 하나하나 나열하듯 적어보았어요. 아내가 언제고 저를 원망하고 그 뼈밖에 없는 주먹으로 저를 쳐대도 좋으니 노려보며 온갖 말들을 해줘도 좋으니 오래오래 행복하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제 옆에서 짜증을 부리면서라도 곁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욕심이라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기에 여기에 제 한숨을 쏟아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한 죄를 용서받을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아요. 전 이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허공에라도 외쳐보게 됩니다. 나라는 한 인간이 아내라는 사람에게 진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은 걸까요? 평생 그 무게를 지며 아내 옆에서 괴롭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